자, 좀 쉬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11강 한류의 의미와 음악 한류의 실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이제 음악 한류의 실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 음악 한류의 지금 현재 현황과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의 그러니까 현재 한류가 어떤 식의 현황이 보여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음악 한류 안에서의 핫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 향후 음악 한류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한류는 현재 진행형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이론적인 측면을 크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떤 식으로 한류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현재 어떤 지점에 이르러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제 어떤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를테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그 한류 전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 한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러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영상은 어, 어떠한 포럼이 있었거든요. 아시아의 대중음악 산업과 글로벌 한류라는 그 포럼이 있었는데 그 포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어, 보시고 이게 이제 어떠한 한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어떤 그 포럼을 개최했던 곳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한류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로 이제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냥 전체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의 향후의 한류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두 개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두 개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에 관한 그 짧은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퓨전 국악 그룹들에 대한 퓨전 국악 그룹들의 음악에 관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그 주류 케이팝 음악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 주류 케이팝 음악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국악 밴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악 밴드들의 음악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물을 제가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물을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 다뤄볼 음악 한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현재 이제 음악 한류의 실태라는 것은 음악 한류의 현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빅뱅과 소녀시대로 대표되는 2세대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이 있었죠. 빅뱅, 그다음에 소녀시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이 두 케이팝 아이돌 그룹이 그러니까 남성 그룹으로서는 빅뱅이었고요. 여성 그룹으로서는 소녀시대가 굉장한 케이팝 그룹으로서의 어떤 그 인기를 구가했었죠. 그런데 빅뱅 같은 경우 이제 멤버들이 군입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중 멤버 한 명이 또 좋지 않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 SM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에 있어서 음악 케이팝 시장에 있어서 3대 소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SM, 그 다음에 YG, 그 다음에 JYP 이렇게 세 개의 어, 대형 음반 이제 기획사가 있지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요즘에 BTS로 인해 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빅히트가
4대 어떻게 보면은 매니지먼트사로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뭐 FNC라든지 여러 그 밑에 있는 중견 이제 그 기획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속사들과의 어떤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을 하고 계약을 만료하고 이런 것들이 K-팝 스타들에 있어서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K-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기획사들의 기획 의도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룹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획사와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은 그 스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스타 시스템이 향후에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도 어 여러 멤버들이 SM이라는 그 소속사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룹 자체가 해체가 돼 버리겠죠. 어, 더불어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기의 하락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빅뱅이나 걸스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소녀시대가 인기를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인기의 하락이 올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룹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룹 해체와 방송 활동이 중단되면서 이제 3세대 K-팝 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2세대 K-팝 그룹의 대표였던 빅뱅과 소녀시대가 사라져 가고 3세대 K-팝 그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BTS라든지 엑소, 트와이스, 블랙핑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만들어낸 보이그룹이고요. 엑소는 SM에서 만들어낸 보이그룹이었죠. 그 다음에 트와이스는 JYP에서 만들어낸 걸그룹이었고요. 블랙핑크는 YG에서 만든 걸그룹이죠. 이렇게 어떠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3세대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세대 교체를 이루면서 현재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BTS, 엑소, 트와이스, 블랙핑크로 대변되는 K-팝 아이돌 그룹이 지금은 이제 대세라고 이제 3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3.5세대라든지 뭐 이제 이를테면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3.5세대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그룹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것은 아니겠군요. 세븐틴이라든지 갓세븐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이런 뭐 보이그룹들이라든지 뭐 요즘에 몬스터엑스라든지 뭐 이런 보이그룹들을 잘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것 정도죠. 그러면 그런 그룹들이 이제 3세대를 넘어서 3.5세대 그룹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돌 그룹을 이야기할 때 5년 주기설을 이야기하거든요. 5년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탄생을 한 후에 인기가 있으면서 그 인기의 지속성이라는 것이 5년 정도라는 거죠. 5년 정도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워낙 그 많은 기획사들에 의해서 아이돌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양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아이돌 그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5년 단위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소속사 역시도 그 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5년 정도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거기 이를테면 보이그룹이라든지 걸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멤버라는 것이 적지는 않거든요. 적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는 뭐 열 몇 명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두세 명도 되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한 7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7명 정도의 그 보이그룹이라든지 걸그룹 안에서 대중의 인기를 받는 특정 그 멤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특정 멤버들과는 소속사가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멤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멤버들이 주목을 받겠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특정 그룹의 멤버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돌 그룹들이 노래를 부르고요. 걸그룹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걸그룹이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 수순, 그 다음으로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 드라마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안에서 연기력이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상품성이 인정을 받게 되면 연기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연기자로 변신하게 되면서 소속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소속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떠한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보이그룹이라든지 걸그룹을 길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들의 상품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놨다가 5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 아이돌 그룹들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될 때 그것이 결국 수익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수익 창출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보이그룹이라든지 걸그룹들을 이를테면 충분히 수익 창출 효과가 낮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 향후에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이제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겠죠. 아이돌 그룹 자체가. 그럼 해체의 수순을 밟을 때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하게 된다면 재계약을 안 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소속사와의 분쟁이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은 어 부정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사와의 분쟁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이게 아무래도 어떠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룹들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뭡니까?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 억제되고 절제를 시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을 한다든지 그 합숙 문화 안에서 돌발적이라든지 돌출 행동을 하는 멤버들을 제어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격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성격들이 그러한 그 어떠한 전체의 그 그룹 자체를 위해서 통제되고 압제되었을 때 그것을 향후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 분출시키려고 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소속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룹의 멤버들을 끝까지 껴안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분쟁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음악 한류는 일단 뭐 굉장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3세대 K-팝 아이돌 그룹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악 콘텐츠 수출 규모가 이제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해외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에 둔 음원의 유통 및 저작권을 통한 수익, 그 다음에 실물 음반 판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 CD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실물 음반 판매, 그 다음에 이 공연 수익이 굉장하죠.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여러분들과 이게 제가 실제로는 이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일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연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되죠. 이 연예계에 있어서 공연 수익은 굉장히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에게는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 기획사 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전시회 및 행사 참여. 행사 참여도 역시 커다란 수익원인데 그 행사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통한 수익 창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연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
예, 2019년도까지는 매출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유튜브하고 케이팝이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겁니다. 유튜브하고 케이팝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으면서 컨텐츠와 문화, 그 다음에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죠. 이 비즈니스가 상호 밀접한 관계성을 맺으면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유통, 소비되는 글로벌 음악 산업의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BTS가 이를테면 음반을 발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음반을 발매했었죠. 그 다이너마이트 음반이 1일 이를테면 1일 유튜브 조회수 기네스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단시간 뭐 1억 뷰 돌파, 그것도 역시 기네스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자, BTS라는 보이 그룹이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앨범을 발표하면은 그 앨범을 누가,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 되죠. 그럼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느냐 했을 때 유튜브를 통한 소비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보편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앨범을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떠한 음악, 그러니까 가수들이 음악 앨범을 발표하게 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음반을 발매한다라는 것을 대중매체에 알리겠죠. 그리고 대중매체에 알리게 되면 그 대중매체들이 그거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으로 뭡니까? 음악 방송들이라는 게 있죠. 음악 방송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데뷔를 이렇게 음반을 발매했어요라고 해가지고 발표하면서 이제 비로소 음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음반 판매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던 게 유튜브라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생겨버리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일이 아주 빈번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그 이를테면 음악 방송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음악 방송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그러면 한국에만 머물러 있는 음악 방송이거든요. 그게 전 세계에 송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안에서만 우리가 그 이를테면 음반 활동을 시작했어요를 알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그냥 음반을 내가 발매를 했다. 그럼 뮤직비디오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뮤직비디오를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터트리거나, 혹은 우리가 향후에 언제 우리가 음반을 발매할 거예요를 갖다가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되니까 유튜브와 케이팝이라는 것이 상호 의존적 관계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향후에 어떠한 그 음악 산업의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되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자기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향후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음악 한류가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스포티파이의 통계를 따져봤더니 과거에는 동남아의 어떠한 가입자들이 주로 케이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 등으로 빠르게 그 케이팝을 듣는 그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의 음악 한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러면 이러한 음악 한류에 있어서의 핫 이슈는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음악 한류의 확산이죠. 그래서 1세대 한류라는 것은 1990년부터 이제 앞서 이제 제가 한류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세 시기로 이제 나눠 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1세대 한류라는 것은 19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드라마가 중심이 되고 음악 영화가 그 게임, 음악 영화 게임이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 1세대 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세대 한류는 2000년도부터 2010년 초중반까지의 시기로서 한류 2.0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K-팝이 그 중심에서 한류를 이끄는 시기다. 이게 2세대 한류다. 지금은 이제 3세대 한류라 그러죠. 그래서 201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시기로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한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다국적 아이돌 그룹을 지향하는 K-팝이 더욱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의 형태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국적 아이돌 그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국인들로만 구성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국적 그룹을 지향하게 되느냐? 그것은 전 세계를 겨냥한 거죠. 전 세계를 겨냥해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와이스의 멤버들을 보면 중국인 멤버인 찌위가 있고 일본인 멤버인 뭐 사나라든지 모모 같은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중일 합작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중일 합작 그룹의 형태로서 트와이스가 출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한국만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어디?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그러한 인기를 구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게 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트와이스의 인기에 힘입어 가지고 박진영이 뭡니까? 또 일본인들만으로 구성된 니쥬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게 됐죠. 니쥬 프로젝트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박진영이 일본 소니 음반사였을 겁니다. 소니 음반사하고 손잡고 어,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에 있는 일본 전국에 있는 신인들을 서바이벌 형식으로 어,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니쥬 프로젝트죠. 말 그대로 니쥬라는 그룹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니쥬라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전부 일본 여성들입니다. 일본 여성들이죠. 물론 거기에 이제 한 명이 아마 저기 혼혈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래도 그 여성 역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죠. 그래서 그 니쥬 프로젝트를 통해서 니쥬라는 그룹을 만들어내고요. 니찌였던 아무튼 저도 참 헷갈립니다. 니찌였던가 그룹 이름이 니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나온 그룹이 니찌였던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그것은 또 다른 어떠한 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것이 어떠한 그러니까 케이팝의 어떠한 또 다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획사들이. 그거는 그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향성인 것이고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언가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확보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세대 한류가 이제 현재 다국적 아이돌 그룹으로서 이제 케이팝을 더욱 확고한 지위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심에 서 있는 두 그룹들도 있죠. 그거는 추후에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우선 그 3세대 케이팝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국적 아이돌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멤버들 자체가
다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를 넘나드는 음악 제작 방식 및 월드 투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활동 방식도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소비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제작 방식을 이런 거죠. 과거의 어떤 음악 제작이라는 것이 국내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가나 작사가들에 의해서만 됐었는데 그거를 그 시스템을 확장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좋은 프로듀서라든지 음악 작곡가라든지 작사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BTS를 한번 봅시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작사 작곡가를 보면 외국 그러니까 미국 현지인이거든요. 현지인을 데려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안 썼다는 거죠. 한국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음악 제작 방식이 글로벌화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데려다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꾸 BTS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BTS 저 개인적으로 BTS 저도 좋아합니다. 아미까지는 아니지만 아미에 준하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BTS가 월드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월드 투어를 통해 가지고 그게 월드 투어를 이를테면 미국에서 월드 투어를 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TV에 노출이 됐죠. 그러니까 그 노출을 시키면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언론에다 또 뭘 얘기합니까? 아까 제가 아미들의 팬덤이 굉장히 팬덤 문화라는 게 강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떤 그 표를 구하는 그런 그것들을 유튜브 동영상이 막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기 그 BTS 멤버들이 공연하는 그 공연장을 찾는 모습들도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공연장을 가기 전까지의 어떠한 그 공연 티켓을 받아든 팬들의 모습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사람들이 야, BTS라는 그룹이 굉장한 팬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BTS의 음악을 한 번 정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랍니다.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BTS라는 그 그룹을 찾아보게 될 거고요. 유튜브 안에서 그것이 또 다른 팬덤인 아미를 또 다르게 양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 그게 이제 제3세대 케이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세대 케이팝의 대표적인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이제 BTS와 블랙핑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성 아이돌 그룹이 이제 BTS의 경우 월드 투어를 통해 가지고 케이팝의 인기를 증명했죠. 어, 굉장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 월드 투어를 할 때 그 월드 투어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BTS가 공연을 했던 장소가 그 국가에게는 어떠한 음악에 있어서의 상징적 존재를 가지고 있었던 장소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영국의 그 BTS가 웸블리에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웸블리 공연장이라는 것은 영국 그 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웸블리 공연장을 매진시켰던 사례가 보면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엘튼 존 같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엘튼 존이 웸블리에서 공연을 했다. 그러면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각 국가마다. 그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전석을 짧은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매진시키면서 그 팬덤도 무서운 거죠. 그 팬덤 문화라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그 BTS를 전 세계적 인기 그룹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핑크 역시 블랙핑크가 인기를 얻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첼라 페스티벌입니다. 코첼라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그 코첼라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뭐 한국의 블랙핑크라는 듣도 보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듣보잡이었죠.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었던 블랙핑크가 가가지고 긴 공연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거든요. 어, 블랙핑크가 힙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걸그룹인데 걸그룹답지 않게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력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블랙핑크 역시 어떠한 현재 3세대 케이팝에 있어서 여성 걸그룹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디 음악인들의 해외 진입 모색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 효고라든지 그와 록 퓨전 잠비나 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술탄 오브 더 디스코 그 다음에 DJ 겸 프로듀서인 패기구 그 다음에 록밴드 데이식스 등이 그들만의 어떤 독자적 방식으로 전 세계 음악인들을 만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현재 한류의 어떠한 현황이다라고 봤을 때 부정적 속성들도 드러났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왜곡된 성의식 그게 이제 승리와 정주정 스캔들에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가 그 승리 스캔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승리 스캔들이 일어났고요. 그 승리 스캔들 결국 뭡니까? 성접대 아닙니까? 성접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접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대에서 나오듯이 부정적인 거거든요. 부정적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의 어떠한 그 휴대폰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정준영 스캔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준영이 결국은 어떠한 성 상품화죠. 자기들이 성을 갖다가 상품화라기보다는 왜곡됐죠. 성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를 얻게 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성들의 성을 굉장히 희화하고 자기 놀이감의 대상으로 여겨버렸다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죠. 결국 승리라든지 정준영 스캔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글로벌 음악인들의 부족한 윤리의식, 그 다음에 물질 만능의 왜곡된 성의식,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죠. 더불어서 지나친 성과에 대한 압박이 결국 설리와 구하라의 자살 사건을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설리 같은 경우에 그 자살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그 쉽게 얘기하면 SNS에 있던 그 여러 네티즌들이 정말 심한 욕설들을 하고 막 이랬었죠. 구하라 같은 경우에 그 사귀었던 남자가 어떤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면에서 협잡질을 막 하죠. 안 좋은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구하라 역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설리와 구하라의 자살 사건이라는 것은 K-팝 산업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성과 중심의 심리적 압박이 지닌 문제를 드러내준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은 1등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는 인기가 있어야 돼, 1등이 되어야 되는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니까 그 압박이라는 것이 결국 그 개개인, 한 개인의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압박하게 되고 그 압박이 내재되어 있던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또 다른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네티즌 같은 사람들의 욕설 이런 것들이 그 내재되어 있던 압박감을
우울증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요. 그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라 그래가지고 모두 화려함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성이라든지 이게 윤리의식이 부족됐을 때 승리와 정규정 스캔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과 중심의 압박이라는 것이 설리와 구하라의 자살 사건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시스템적인 측면의 문제들도 드러나죠. 그래서 프로듀스 시리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프로듀스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프로듀스 101을 프로듀스 프로듀스라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서바이벌 형식의 어떤 음악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걸 이제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죠. 어, 그래서 시즌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시즌이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공정성과 화제성의 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듀스 시리즈라는 것은 결국 속칭 흑수저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흑수저론이라는 건 뭐냐면 흑수저론과 금수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론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흑수저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금전적 조건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전적 조건을 잘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커서도 저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흑수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성공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그 흑수저론에 놓고 봤을 때 국민 프로듀서라는 컨셉이라는 것은 결국 죄송합니다. 시청자가 뽑은 그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정성, 공정하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뽑았다는 거죠. 우리가 흑수저인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거고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화제성을 드러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성을 훼손시켜버리죠. 누가? 제작진들이 훼손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유료 문자 투표의 결과를 조작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고 순위를 정해놓고 마치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 양 조작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공정성의 문제가 드러나 버리니까 K-팝의 어떤 부정적 측면이 같이 드러나 버린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듀스 사태죠. 프로듀스 사태.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 K-팝 산업과 방송 산업의 어떤 밀착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K-팝 산업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K-팝 업계의 과다한 욕심이 부른 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K-팝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부정적 속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자숙을 하면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거고 뭐 여러분들이 노력할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현황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음악 한류의 어떤 전망을 내봅시다. 전망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음악 한류라는 것이 결국 이제 해외 시장의 비중이 증대되고 본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한국 내에서의 어떤 중요성이 일정 부분은 감소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수출형 아이콘이 수출형 아이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인기와는 상관없이 해외 수용자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음악과 그룹이 충성도 높은 팬덤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 해외 팬덤을 고려한 그룹 멤버의 구성이나 곡이 등장하고
국내 인기와는 무관한 활동들을 보이고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별 인기가 없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크게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없는 모모랜드 같은 그룹이 뭐 필리핀에서는 거의 국민 걸그룹이다 이렇게 인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들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 국가들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 뭐 이를테면 일본에 진출했던 초신성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초신성이라는 그룹이 한국에서는 남자 보이그룹으로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형 아이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주목해가지고 향후에 어떠한 기획사 안에서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시스템으로 변화할 거라는 거죠. 더불어서 국내와 해외 팬덤 사이의 취향이 분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팬들이 기획사나 가수들에게 국내 팬과는 다른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팬덤 문화라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BTS였지 않습니까? BTS의 아미로 대표되는 그 팬덤 문화. 그래서 이 BTS의 아미로 대표되는 팬덤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흑인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미들이 나와가지고 BTS 노래를 부르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와는 또 다른 해외 팬덤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취향 분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K-팝이 어떠한 글로벌 음악으로서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국내 팬과 해외 팬 사이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과 대책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국내 팬과 해외 팬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도 분명히 상존하게 돼 있거든요.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향후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모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음악산업 환보에 대한 적극적 진단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악산업의 환보라는 것은 잘못된 것들이죠.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털 매니지먼트의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승리나 정주행 스캔들에서 드러났듯이 기획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돌들이 너무 음악적 성공에만 핵심을 맞추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로 인해 여러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어떤 토털 매니지먼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인성교육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JYP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그 매니지먼트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음악 한류의 콘텐츠 생성자의 영향력에 대한 인지와 사고가 필요하다. 이것은 음악을 창작하고 유통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음악 한류가 지닌 어떤 영향력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창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음악을 컨텐츠를 생산하는 컨텐츠 생산자들의 입장인 거죠. 컨텐츠 생산자 전체 종사원들이 음악 한류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그러니까 수용자 중심 문화 수용자 중심의
사고 물론 안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창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하다는 거죠. 일부 팬들이 어떤 지나친 집착이나 불행한 사건들, 뭐 이를테면 설리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나친 집착이죠. 그러니까 그 팬이 그 설리 혹은 구하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그들이 다른 면을 보여주면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아, 그러니까 수용자들 역시 음악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정도로 음악 한류의 어떤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 책들 종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들도 많은 부분을 제가 참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음악 한류라는 것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향후에 어떤 부분들까지 고려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